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두 번째 페이지, 별점 5개 5성급 천문학자들만 엄선해 소개해주는 천문학자 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별 볼 일 많은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흥배입니다. 그러네. 학자 중에 가장 별 볼 일 많은 학자네요. 네, 어쩌다 보니 별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정말 별꼴입니다. 네. 자, 잡단 우주사전 천문학자 시리즈 요새 하고 있는데요. 천문학계의 그야말로 전설들을 차례차례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 별 볼 일 많은 먼지님이 가장 애정하고 추앙하는 천문학자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엄청 존경하는 천문학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넘버 원으로 꼽고 있는 천문학자가 바로 이분인데요. 세실리아 페인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입니다. 잠깐 짧게만 먼저 소개를 드리면 네.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는 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아낸 천문학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별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가스덩어리라는 그 실체를 알아낸 별을 정말 별답게 바라본 최초의 천문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진짜 수만 년 동안 인류가 네. 신화나 이런 거랑 엮어서 네, 맞습니다. 별을 그냥 반짝거린다 이 정도만 봤을 텐데 별의 실체를 밝혀낸 굉장한 분이다. 세실리아 페인을 만나보겠습니다. 페인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별을 동경했다면서요, 먼지님? 네, 세실리아 페인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제 어렸을 때 우연히 그 밤하늘에 떨어지는 유성우를 보면서 어머니가 어린 페인에게 되게 재밌는 노랫말을 만들어 주었던 그런 추억이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세실리아 페인이 썼던 전기를 되게 여러 번 읽었었는데 네.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짧은 노랫말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네. 밤사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우린 밝게 함께 빛나는 별똥별을 봤지, 이런 이제 되게 귀여운 그런 노랫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한 4살쯤에 이제 이런 그 노랫말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노랫말과 하늘의 추억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세실리아 페인은 밤하늘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꿈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페인이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변호사로 당시 마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실족을 하는 바람에 강 근처에서 이제 목숨을 잃는 되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혼자서 세실리아 페인과 동생들을 다 이제 혼자서 키우게 되는 이제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당시 그 기록들을 보면 아주 불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잘 살면서 어머니께서 혼자 자식들을 키웠던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세실리아 페인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동생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위해서 조금 외진 마을에 살다가 이제 중심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인도 당시 명문 여자 학교로 손꼽히던 세인트 폴스 여자 학교라는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다양한 수업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던 거죠. 예. 그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구스타프 홀스트가 바로 그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을 정도로 이제 영국의 명문 학교로 꼽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근데 페인이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서 이 구스타프 홀스트에게 예쁨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잠깐 이것도 되게 재밌는 TMI인데 이 구스타프 홀스트가 우주랑 되게 연관이 있는 작곡가입니다. 우주랑 연관이 있다고요? 네. 사실 홀스트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 작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행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던 태양계 행성들, 수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행성들의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행성마다 곡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목성이라는 곡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그 홀스트가 작곡한 목성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영화 OST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 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 스타워즈? 빰빰빰 임페리얼 말치. 야. 네, 바로 그 다스베이더가 하고 나올 때 그 배경음악, 그 엄청나게 유명한 그 음악이 바로 구스타프 홀스트의 그 목성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우주랑도 연관이 있는 그런 작곡가인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실리아 페인이 어렸을 때 음악에도 약간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엄청 유명한 이 작곡가이기도 하고 음악 교사였던 당시 홀스트가 너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음악 쪽으로 좀 나가
나가서 뭐 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작곡 같은 걸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좀 이제 진로 상담 같은 거를 한 거죠. 예. 하지만 세실리아 페이는 나는 음악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나는 수학자, 과학자가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아주 한 길만 계속 팠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그 일화가 있는 게 당시 페인이 다녔던 학교가 이제 그 가톨릭 기반의 그 약간 미션 스쿨 같은 학교였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일과 표에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채플. 네, 저도 대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었어가지고 예. 채플을 몇 학기 동안 이제 들었던 추억이 있는데 네. 이제 채플 시간 때 꽤 많은 학생들이 딴짓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그 페인도 그 시간이 되게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예를 들면 성경책 속에다가 뭐 만화책을 숨겨놓는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소설책을 본다거나 요즘 뭐 이제 휴대폰을 넣을 수 그쵸. 있겠죠. 아니면 뭐 낙서를 한다거나 뭐 아예 잔다거나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게도 페인은 이때 당시에 자연과학 책을 몰래 숨겨가지고 뭐 과학 철학책 아니면은 자연과학 뭐 도감책 이런 것들을 몰래 공부하면서 자신의 과학에 대한 그 꿈을 계속 키웠다고 합니다. 성경책 안에 과학책을 숨겨서 이건 혼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굉장히 글쎄요. 뭐 어떻게 애매하네요. 보면 참 애매한 그쵸. 네. 야, 그 정도로 과학을 좋아했던 네. 친구고. 그래서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뉴넘 칼리지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대학 시절 페인의 전공이 수학도 과학도 천문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악도 아니고 바로 식물학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과학적으로 안 간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약간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20세기 초반 특히나 영국에서는 조금 그 여성과 남성이 공부할 수 있는 그 학문의 분야 자체가 명확하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학은 약간 남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문으로 좀 취급을 받고 있었고 예. 여성들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가정적인 느낌이 좀 드는 식물을 돌보고 식물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식물학 정도까지만이 이제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으로 조금 허락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당시 페이는 원래는 우주를 연구하고 싶었지만 네. 그나마 당시 자기 실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과학이 식물학이었기 때문에 식물학을 굉장히 성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네. 나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천문학, 우주였다라는 거를 딱 이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네. 1920년 당시 학생 식당 강당에서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천문학자가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대중 강연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때 왔던 천문학자가 이제 아서 에딩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요. 에딩턴. 네. 예. 굉장히 재밌는 게 애초에 그때 당시 강연장에서 여학생들에게 주어졌던 참여할 수 있는 그 티켓이 4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남학생들만 이제 우글우글한 그렇죠. 강연장이었고 여학생들에게 주어진 티켓은 4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페이는 그 4장 중에 한 장도 얻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피켓팅 실패를 한 거죠. 예. 그런데 마침 운 좋게도 페인과 함께 같은 방을 쓰고 있던 룸메이트 친구가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4장 중 한 명이요? 네, 4장 중 한 명이었는데 마침 다른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그 강연에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인 너 되게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너가 내 대신 가볼래? 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야, 귀인이네. 맞습니다. 그 친구가 땡땡이를 친 바람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페인의 인생을 굉장히 바꿔놨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강연에서 이제 1919년에 남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개길식 관측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이 관측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측이라고. 맞습니다. 이 1919년 개길식 관측이 너무나 중요해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잘 모르셨겠지만 이 1919년에 100주년이 되었던 2019년이 바로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아주 기념했던 세계 그 상대성 이론의 해였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셨겠지만 우리는 1919년이면 3.1절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이 1919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되게 재밌는 그 이론을 들고 옵니다. 중력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중력은 사실 우주 시공간이 마치 트램펄린처럼 어떤 시공간에 무대가 있는 것이고 그 시공간 무대 위에 태양이나 지구 같은 무거운 천체들이 쭉 올려져 있다. 그래서 그 천체가 얼마나
그 깊게 시 네. 공간을 움푹하게 파놓고 왜곡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네. 시 공간에 곡률이 생길 것이고 그 곡률을 따라서 주변의 물체가 굴러 내려가는 것이 마치 중력으로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식으로 중력의 본질을 해석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정말로 시 공간이 무거운 물체 주변에서 휘어지고 왜곡되는 게 맞다면 네. 어떤 그 현상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냐면 네. 중력이 강한 물체 주변에서 휘어진 시 공간을 따라서 날아가는 빛의 경로도 네. 약간 휘어져서 날아가게 돼요. 음.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냐면 네. 그 옛날에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영화 중에 네. 원티드 혹시 보셨나요? 아, 못 봤어요. 거기 보면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원티드에 나오는 그 킬러들이 네. 다 총을 약간 휘어서 쏩니다. 총을요? 네, 총을 일직선으로 쏘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면 앞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네. 장애물 뒤에 숨어 있는 타겟을 내가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어떤 스킬을 쏘냐면 다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네. 손을 이렇게 스핀을 걸어요. 변화구 던지듯이. 네네. 그러면 예. 총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장애물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야. 날아가서 뒤에 있는 타겟을 맞추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그쵸, 말이 안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음. 어떤 빛의 경로가 가운데 어떤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그 무거운 물체가 휘어놓은 시 공간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 관측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을까를 당시 천문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이걸 관측을 하려면 태양계 안에서 그 중력이 그나마 강한 천체를 가지고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태양계에서 그나마 중력이 강한 천체는 태양이에요. 태양.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태양이 딱 떠 있을 때 네. 태양과 엇비슷한 방향에 떠 있는 배경별을 보자. 네. 그러면 태양이 없을 때 밤하늘에서 봤을 때는 배경별이 원래의 자리에서 보이겠지만 네. 태양이 만약 그 자리에 떠서 배경별 근처에 떠 있게 되면 네. 태양 주변에 별빛의 경로가 좀 휘게 될 거고 별빛이 우리 하늘에서 보이는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마치 뜨거운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실제와 다른 위치에서 보이는 신기루처럼 별이 조금 다른 위치에서 허상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태양 바로 옆에 별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 한낮에 그 밝은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는 태양 바로 옆에서 별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아주 좋은 잔머리를 씁니다. 어떻게요? 바로 달이 태양을 싹 가려주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있었죠. 그렇죠. 네, 개기일식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 때 관측하면 되겠네요. 바로 네. 옆에 있는 별을. 그러면 낮에도 태양이 싹 가려지면서 태양과 엇비슷한 방향에서 보이는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거를 당시 이제 아서 에딩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네. 남아메리카랑 남아프리카 두 곳으로 이제 두 팀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약간 TMI인데 네. 당시엔 사실 한창 세계가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항해 금지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꾸역꾸역 이거 꼭 관측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 이거를 관측해냅니다. 어. 네. 그래서 놀랍게도 실제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했던 만큼 네. 별빛이 다른 위치에서 관측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상대성 이론, 중력으로 빛의 경로를 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입증이 되는 된 거죠. 거야. 네.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친구가 티켓 양도에서 참석했던 페인이 굉장한 짜릿함을 느끼고 네. 나중에 이제 기록에 의하면 내가 신경쇠약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이 정도로 학문적인 좀 전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를 계기로 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 같고요. 남학생 천지였던 물리학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자의 꿈을 꾸게 됐는데 근데 이제 페인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받지 못하는 굉장히 좀 서러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굉장히 또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여전히 그 물리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남학생들에게만 좀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에게는 동등한 그 학사 학위를 주지 않는 좀 그런 애초에 그 체계 자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영국의 어떤 그 시스템이 조금 보수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 좀 되게 그 세실리아 페인 본인이 기록했던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좀 씁쓸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이제 물리학 수업을 강의했던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분인데 어니스트 러더퍼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이분도 잠깐 좀 TMI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분은 약간 물리학 꼰대입니다. 아, 물권. 네, 예.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한 적이 있냐면 물리학이 아닌 다른 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아,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예. 물리학을 제외한 다른 과학은 그저 우표 수집에 불과하다. 아, 그 정도로 별것도 아니다. 그냥 데이터 모아서 그냥 분류하고 그냥 정리하고 그냥 수집하는 거에 불과하다. 물리학만이 유일하게 머리 쓰고 수학적으로 아주 숭고한 과학이다. 우리 화학자 곽재식 선생님께서 이걸 들으시면 네. 어떻게 반응하실지.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 이 러더퍼드가 노벨 화학상을 탑니다. 화학상을 타요? 네. 우표 수집상 탔네.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본인은 물리학만이 진정한 과학이라고 했는데 결국엔 본인의 위대한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이 아니라 노벨 화학상을 타서 뻘쭘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 동료들한테 네. 약간 좀 민망하다 그런 너스레를 좀 떨었던 걸로도 유명합니다. 좀 물리학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나 네. 봐요. 근데 이 러더퍼드 교수가 이제 물리학 강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네. 이제 전체 그 꽉 채우고 있는 강의실에 남학생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열정이 가득 차 있는 페인이 항상 앞자리 맨 센터에 앉아 있습니다. 학점 잘 따는 자리. 네, 학점 잘 따는 예. A 플러스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게다가 다 남학생들밖에 없으니까 네. 워낙에 눈에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학 꼰대 그 러더퍼드 교수님이 항상 어떤 식으로 강의를 시작했냐면 항상 입버릇처럼 자,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하는데 레이디 할 때 페인을 콕 집어서 가리키면서 네, 펜을 콕 집어가지고 항상 이제 수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민망했겠다. 굉장히 좀 그게 싫었다. 그렇겠네요. 그런 기록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꿋꿋하게 물리학과 과정을 다 마쳤는데요. 그럼 이제 미국으로 페인이 가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결국에 안타깝게도 이 보수적인 당시 영국 안에서는 내가 물리학자,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로서는 뭔가 좀 뜻을 펼치기가 되게 어렵겠다. 좀 명확한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주변 동료들과 다른 교수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서 하버드 천문대학 하버드 천문대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다행히 우리가 또 앞서 소개를 잠깐 드린 것처럼 당시 하버드 천문대에서는 막 여성 천문학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막 운영을 한창 하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페인은 저 정도 분위기라면 나도 이제 미국에 가서 좀 더 활발하게 네. 본격적인 천문학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럼 하버드 천문대에선 정말 기대대로 남성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나요? 사실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페인이 원했던 거는 진짜 제대로 다른 남성 천문학자들과 똑같이 진짜 관측도 하고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분석도 하고 이런 동등한 연구를 원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아직은 당시 그 미국 하버드 천문대에서도 여성들은 대부분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그 계산 노동자 정도로만 취급을 하던 분위기였거든요. 계산 노동자. 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페인이 하버드 대학교 천문대를 관리하고 있던 할로 셰플리,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대논쟁 때 잠깐 등장했던 허블 라이벌. 네, 맞습니다. 예. 그 셰플리한테 정식으로 약간 어필을 합니다. 네. 나 이런 연구 하려고 미국까지 온 거 아니다. 예. 나는 좀 더 제대로 당신들처럼 우주를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 그치.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이제 셰플리가 네. 그러면 요즘에 한창 떠오르고 있는 되게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별빛의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네. 컴퓨터가 아닌 천문학자로서의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페인의 인생을 크게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단순 계산에서 벗어나서 천문학 연구를 한다. 근데 이제 별빛의 성분을 알아보는 연구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연구인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천문학에서 별을 연구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첫 번째가 측광, 영어로는 포토메트리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가 분광, 영어로는 스펙트로메트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측광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망원경으로 빛을 모아서 그 빛이 얼마나 밝고 어두운지 전체 빛의 세기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분광은 네. 말 그대로 빛을 분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빛 속에 어떤 파장, 어떤 색깔의 빛 성분들이 들어있는지를 분해해서 본다는 겁니다. 우리 잘 어렸을 때 떠올려 보시면 네. 그런 경험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렸을 때 프리즘 같은 거 아마 갖고 노신 적이 있나요? 맞아. 과학 시간에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프리즘 같은 걸로 네네네. 뭐 태양을 본다거나 아니면 형광등 불빛을 보면 맞아요. 예. 겉으로 봤을 때는 백색광으로 보이지만 네. 빨주, 노초, 파남보, 알록달록한 무지개로 이제 분산돼서 네.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각각의 색깔마다 파장마다 그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빛이 꺾이는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 더 많이 꺾이는 빛과 덜 꺾이는 빛이 나뉘면서 그렇죠. 이제 알록달록한 무지개 스펙트럼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바로 우리가 빛의 성분을 파장에 따라서 분해한다라고 해서 분광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별도 똑같아요. 별빛을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서 최대한 밝게 증폭시킨 다음에 네. 그 증폭시킨 별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네. 그 별빛 속에 빨간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파란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네. 이런 식으로 별빛 성분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색깔을 알면 진짜 그 별의 성분도 알 수 있는 건가? 네. 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예. 이제 당시 어떤 재밌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냐면 예. 일단 우주를 채우고 있는 다양한 원소들이 네. 보통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제 빙글빙글 맴도는 식으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자들이 외부에서 날아오는 빛을 흡수하면 네. 더 높은 에너지 그 레벨로 올라가면서 네. 빛을 흡수하고 빛은 사라집니다. 빛은 사라지고. 네. 예. 반대로 더 높은 에너지 레벨에 있던 전자가 다시 낮은 레벨로 떨어지면 네. 빛을 방출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빛들은 네. 더 높은 에너지에 있던 전자가 낮은 레벨로 떨어지면서 방출하고 있는 빛을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반대로 어떤 원자들이 빛을 흡수하게 되면 네. 딱 그 정해진 파장에서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만약에 그 어떤 빛도 도둑맞지 않았다. 중간에 그 어떤 원자도 없어서 네. 온전하게 모든 파장에서 나오고 있는 빛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 빛을 가지고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는 온전하게 빨강색에서 보라색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보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예. 만약에 그 중간에 노란 색깔의 빛을 주로 좋아하는 네. 노란색 빛만 흡수하는 원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녀석은 빨주, 노초, 파남보 온갖 파장 중에서 노란 색깔 빛만 호로록 흡수를 하는 거예요. 먹어버렸어. 그렇죠. 예. 그러면 노란색 빛 성분만 사라진 채로 그 빛이 날아오게 될 거고 그 빛을 나중에 저희가 지구에서 프리즘으로 통과시켜서 분해해서 보게 되면 네. 빨주 노란색 없네? 없고. 초파남보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네. 마치 바코드의 검은 줄무늬처럼 네. 중간중간 검은 줄무늬 같은 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걸 예. 가지고 네. 저 별 속에 뜨겁게 달아오라 있는 저 별 속에 어떤 성분들이 지금 주로 뜨겁게 빛을 흡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노란색을 잡아먹는 게 많은 거는 이 원소니까 네. 저 별에 이 원소가 많을 거야.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원리로 이제 페인이 드디어 다른 천문학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흥미로운 건데 그 페인에게 천문학의 꿈을 다시 일깨워주었던 에딩턴 있잖아요. 네. 에딩턴이 사실은 강연했던 사람. 네, 맞습니다. 예. 그 강연했던 에딩턴이 네네. 사실은 당시 주류 천문학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에딩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네. 우주에 떠 있는 별이나 태양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지구나 얼추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예. 그때까지만 해도 별도 우리 지구처럼 네. 대부분 마그네슘, 규소, 철 이런 물질로 이루어졌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동일성의 원리라고 당시에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그때까지 생각한 별이라고 하는 건 뜨겁게 펄펄 끓고 있는 철과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진 용광로 덩어리 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랑 성분은 비슷한데 네. 다만 엄청 뜨겁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마그마 불 덩어리인 거죠. 마그마 불 덩어리. 네. 예. 그런데 네. 당시 이제 페인이 태양을 관측을 해보니까 네. 만약에 에딩턴이 주장했던 그 동일성 가설이 맞다면 네.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 성분의 그 라인 흡수선이 네. 엄청 뚜렷하게 관측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철이나 마그네슘은 태양에 없다. 거의 없는 거의 것처럼 없다. 관측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네. 오히려 어떤 그 성분이 되게 뚜렷하게 관측이 되냐면 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수소나 헬륨 같은 엄청나게 가벼운 원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처럼 관측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처음에 그 발견을 했을 때 네. 당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수소나 헬륨 같은 네. 그런 가벼운 물질만으로 어떻게 저 태양같이 거대한 별이 오랫동안 탈 수 있겠냐,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 동일성의 원리에 지금 네, 매몰돼 맞습니다. 있어. 그래서 당시 이제 페인 스스로도 네. 본인의 발견이 되게 과학적으로 맞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거를 자신 있게 이제 주장을 하기엔 되게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페인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쓸 때 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페인이 그 자기의 지도 교수였던 네. 할로 셰플리의 제안으로 네. 이 별의 스펙트럼을 연구하고 별의 성분을 파악하는 논문을 쓰게 되고요. 이제 학위를 마쳐서 박사를 졸업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 기나긴 대학원 생활을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심사위원 중에 네. 그 당시 헨리라고 하는 굉장히 또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헨리 러셀. 네, 헨리 러셀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도 약간 이 사람은 이제 천문학 꼰대예요. 천꼰. 네. 아까 물꼰에 이어서. 네, 이 사람은 예. 천문학 꼰대인데 네네. 이 사람도 그 동일성의 원리를 아주 신봉했던 천문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페인의 논문을 딱 보고 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네. 뭐 물리학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솔직히 태양 같은 별이 수소나 헬륨 같은 그런 가벼운 물질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네. 이런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연구가 그래서- 있는데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조언 아닌 조언을 조언이요? 해주냐면 예.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나도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문장을 논문에 추가를 해야 너를 졸업시켜 줄 수 있다. 페인이 직접 그걸 써야 네, 나도 믿을 수 없다. 네. 이 결과는 과학적으로 나도 믿을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조건부 학위 수요네. 네,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추가해야만 이제 박사를 졸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조건을 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페인은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 문장을 추가하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때 당시 논문에 써있던 문장을 제가 네. 잠깐 읽어드리면 좋아요. 별의 대기에서 수소와 헬륨은 분명히 아주 높은 함량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의 측정치는 아주 한정된 추정에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일 것이다. 별의 대기에서 지구와 달리 수소와 헬륨의 함량이 두드러지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러한 원소들의 막대한 차이는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네. 아마도 확실히 사실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확실히 사실이 아니에요. 네. 이거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쓰는 느낌. 실제로 영어로도 maybe, probably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재밌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눈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속병 날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네, 그래서 이걸 예. 추가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죠.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도 스스로 그걸 깎아내렸어야만 하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역설적이게도 네. 이 박사 논문이 나오고 나서 네. 4년 뒤에 4년 뒤에 페인의 발견을 깎아내렸던 헨리 러셀 스스로가 아까 천문학 꼰대가 네, 천문학 꼰대가 예. 결국에는 태양을 비롯한 모든 별이 네.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져서 빛나고 있다는 거를 발견해 버립니다. 그럼 이제 인정해야지 뭐. 네. 네. 그리고 네. 그나마 양심은 있었던지 예. 그 발견을 할 때 그 당시 이 페인의 박사 논문도 인용을 해서 이제 밝히긴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워낙에 헨리 러셀이 유명한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물론 러셀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네. 조금이나마 그 페인의 논문을 인용하긴 했지만 예. 처음 당시에는 그 별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발견을 한 사람이 페인이 아니라 러셀인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워낙 대세여서 워낙에 유명한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런 오해를 좀 받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이제 페인의 업적이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당시 이제 페인의 박사 논문 항성대기권의 역전층 고온에 대한 관측적 연구 결과, 이게 그러니까 태양이 수소 헬륨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박사 논문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후로는 뭐 페인이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이제 페인은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특히 제가 페인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놀라운 성과 이후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다양한 그 별에 관한 연구를 이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규칙적으로 밝기가 변화하는 별, 변광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면서 무려 변광성 125만 개가 넘는 관측을 하게 되고 와.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 은하나 이웃한 다른 은하들 속에서 이런 별 관측을 쭉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처럼 약간 한계에 부딪히면서 공부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천문학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또 도움을 주면서 이제 더 큰 이제 어떤 그 저변을 넓혀갔던 이제 그런 천문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세실리아 페인은 그 하버드 천문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천문학과 장을 맡은 그런 천문학자로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페인은 본인이 원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분석하고 계산하는 그런 보조 연구원, 계산 노동자로서만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스트로노머, 천문학자로서 이제 기록이 된 그런 당당한 천문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 천문학과장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다. 하버드의 초대 천문학과장까지.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1946년 미국 천문학회에서 아까 그 천문학고인데 헨리 러셀의 업적을 기리는 그 상을 만드는데 그 첫 번째 수상자는 헨리 러셀 이제 본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30년 뒤인 1976년에 그 상을 세실리아 페인이 수상한다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이러니하면서 또 재밌는 사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실리아 페인이라는 위대한 천문학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끝으로 이제 페인의 메시지로 오늘 마무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저는 이 별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가끔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별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랜 과거에 날아오는 별빛을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적당히 먼 거리에 떨어진 별을 본다면 그만큼 과거의 순간을 우리가 이 지구에 앉아서 추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백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을 본다면 우린 지금 2024년의 지구에 앉아서 100년 전의 지구를 또 추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 다양한 순간에 페인이 별을 관측했던 그 순간, 또 페인이 억울했던 순간, 그리고 페인이 비로소 인정받았던 그런 다양한 순간들, 그런 다양한 거리에 떨어진 별들을 보면서 이 위대한 천문학자들이 지내왔던 순간들을 함께 느껴보는 것도 우주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네요. 우리 그 베라 루빈 때도 느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여성 천문학자들이 유리천장 깨는 게 거의 뭐 연구만큼이나 힘들었던 일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별이 뜨거운 수소와 헬륨으로 뭉쳐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여성 천문학자였습니다. 세실리아 페인 이야기. 먼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